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러시죠? 저희 그 라운드 테이블, 저희 아카이브전, 난지 아카이브전의 영상을 제작을 위한, 그리고 저희 그 난지의 지난 역사를 또 회고하고 미래 발전을 좀 가늠해 보기 위한 그런 어떤 취지에서 마련된 이 라운드 테이블에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먼저 소개부터 드릴게요. 저는 뭐 아시겠지만 저는 이제 난지직이 8년째 되고 있는 박승현입니다. 네, 2010년 8월부터 제가 여기서 일을 해서 아마 그 8년째 되는 것 같아요. 맞나요? 11, 12, 13, 14, 15, 16? 그리고 저 옆에 유한나 큐레이터입니다. 저희 그 정말 제가 든든한 올해 그래서 제가 좀 살이 좀 더 찌지 않나 싶은데 그 국제 프로그램 담당하고 저희 자료들 아카이빙하는 그런 그 역할까지 하는 이 유능한 큐레이터가 올 2월부터 합류를 했습니다. 유한나 큐레이터. 올해요, 네, 올해. 저는 말씀 들으셨다시피 6월에 합류해서 이따 설명을 들으시겠지만 박수현 큐레이터님한테 뭘 여쭤보면 모르시는 게 없어요. 난지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옛날의 기억들을 좀 같이 되살리시고 저는 아무래도 좀 객관적이고 신선한 눈으로 궁금했던 점을 여쭤보는 식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그 4기에서 1기, 그러니까 1기에서 4기 동안의 대표 작가로 저희 이상환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그 난지 1년에 한 번씩 오면서 만난 작가님이 제일 열심히 했지만 그만큼 제일 불만이 많았었기 때문에 불만들을 좀 많이 얘기해 주시리라 기대합니다. 이혜선 작가님은 지금 오고 계셔서 좀 이따 오시면은 그때 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 난지 8기 최선 작가님. 난지 아티스트에 가장 열정을 갖고서 모든 있는 1년 동안 모든 아티스트에 다 참여를 하겠다. 초기에 이제 포부를 밝혔는데 한 가을쯤 되기 전부터 지쳐가지고 한국에 빠졌어요. 그래도 역대 이제 1년 동안에 난지 아티스트에 가장 많이 참여한 작가이기 때문에 그 최선 작가님을 또 모셨습니다. 그리고 그 노상호 난지 9기 작가님. 2년 전에 계셨죠. 그때 이제 반장이었어요. 또 난지 대표 작가, 9기 대표 작가였죠. 되게 신선하고 재밌는 레지던시에서만 할 수 있는 그런 아트쇼를 기획을 해서 또 저희 유한나 큐레이터가 되게 적극적으로 이 작가의 얘기를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또 자리하셨습니다. 예, 그렇게 작가분 4분이 오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그 이론가 선생님들, 저희가 그 비평 워크숍이라고 그 연구 프로그램이죠. 그 연구 프로그램에 좀 저희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되게 도움을 많이 주시고 항상 기다리고 계시는 그래서 이제 지금 여기 정수경 선생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난지 제가요. 그 일단 소개는 마쳤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 주가 되는 난지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 난지 아티쇼와 그 비평 워크숍이 있습니다. 제가 좀 아티쇼를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건 일단 입주 초기의 작가들이 서로 잘 모르잖아요. 서먹서먹한 상태에서 친해지려고 노력도 할 텐데 친해지려는 노력을 작가로서 좀 친해졌으면 하는 거죠. 그래서 서로 어떤 작업을 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다 공유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작가들을 기반으로 해서 전시 기획안을 만들어요. 근데 작가가 기획안을 만든다는 게 쉽지가 않겠죠. 하지만 저희가 이제 가장 기본적인 기획안 틀을 제공을 해드리고 그 틀에 맞춰서 기획안을 이제 만듭니다. 작가 구성부터 해서 그러니까 주제 잡고 그 의미 잡고 그 다음에 작가 구성 그리고 또 예산안까지 그 다음에 뭐 부대 행사까지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인지 그런 걸 하는데요. 그러다 보면 이제 작가들끼리 서로 연구도, 그러니까 조사도 되고 리서치가 되고 그 다음에 작가들이 서로 좀 얘기하게 되고 가까워지겠죠, 작가로서. 그 다음에 또 기획안을 마련하면서 그
전시가 본인의 작품도 객관적으로 큐레이터에는 뭐 다른 사람의 눈으로 이제 한번 판단을 해보는 거죠. 어떤 요소들이 내 작품에 있는지 그런 것도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또 모여가지고 전시를 마련하면서 전시가 어떻게 보여지면 좋은지를 고민을 하게 되고, 예산이 또 어떻게 저희가 한정된 예산을 이제 그걸 이렇게 제시를 해요. 그러면 그 예산을 갖고서 어떻게 운영할지 예산을 짭니다. 그리고 그 여러 가지들, 기획안을 만드는 여러 가지들이 사실 외부에서 활동을 할 때 충분히, 기금 신청하거나 그럴 때 공공기관들이 요구하는 그런 그 서류를 작성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거고, 또 한편 큐레이터 입장이 되다 보니 그 큐레이터들이 어떤 방식으로 전시를 운영하고 작가 선정하는지도 좀 간접적으로나마 좀 체득을 하게 되겠죠. 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전시를 하나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작가가 자기 작품도 객관적으로 보고 또 새로운 주제들도 좀 모색해보고 입주해 있는 작가들의 정보들도 미리 사전에 좀 조사를 하면서 작가로서 서로 밀접해지는 거, 그리고 큐레이터 입장에서 좀 전시를 보게 되면 외부에 나가서 자기 큐레이터랑 관계를 갖는 데 있어서 좀 전략적으로 좀 움직일 수도 있고, 다방면 여러 가지로 합니다. 그래서 전시는 굉장히 잘 만들어져요. 막 작가들이 막 모여가지고 하는데 관객 수는 좀 적잖아요. 저희가 거기까지 가지 않는 게 좀 한계이긴 합니다만, 저희가 이제 완성된 전시를 만드는 건 아니고 일종의 컨퍼런스처럼 발표하고 그러는 정도인 거죠. 그 과정이 중요하니까. 그러다가 2007년도에 가을쯤에 영흥미술관에서 영흥 레지던시를 운영하던 최관호, 지금 현재 수지연구 과장님이신데, 최관호 과장이 그때 이제 큐레이터로 오면서 레지던시를 좀 프로그램화 시켜야 되겠다라고 의지를 보였고, 같은 예산에서 이제 뭐 전시 프로그램, 그리고 비평 워크숍하고 그런 것들을 해서 난지 에어라고 프로그램 이름을 하나로 좀 통칭을 했었어요. 그때부터 이제 비평 워크숍이 포함돼서 시작이 됐는데, 그때 이제 모여가지고 같이 이제 글 쓰고 발표하는 정도였죠. 근데 저희는, 이제 10년에 이제 작가들이랑 모여서 그렇게 글 쓰는 것보다 좀 글의 작가들이 좀 개입하고 같이 좀 서로 피드백하면서 좀 논의해가면서 만들어진 글이면 더 좋지 않겠냐. 그냥 레지던시 작가들 모여있고 외국 사람들 만나기 편하니까 그렇게 해서 글 하나 받는 그런 성과 위주로 가는 것보다 그 과정을 좀 중요하게 좀 이렇게 만들어나가면 좋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비평글이 하나 만들어지는데 가장 기본적인 과정, 그러니까 일단 둘이가 이제 잘 만나야 되잖아요. 작가는 글 쓰는 사람들이 어떤 글을 쓰고 어떤 취향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데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잘 몰라요. 사실 그럴 수밖에 없죠. 그리고 또 이제 난지 작가들은 그러니까 공개가 되니까 외부에서는 어느 정도 볼 수 있지만, 또 작가들이 어떤 고민을 진지하게 하는지 또 다른 비평가들도 뭐 다 알 수는 없으니까, 저희가 좀 많은 것들을 공유해가면서 회의를 해가면서 매칭을 합니다. 매칭을 해서 그러니까 작가가 원하는 사람, 그리고 원하는 비평가를 또 저희가 논의해가면서 좀 더 적절하게 만나게 매칭을 하고, 그 다음에 매칭이 되면, 그러니까 섭외를 하죠. 저희가 섭외를 하면 그 다음에 자료를 비평가한테, 비평을 담당하시는 이론가한테 전달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스터디를 해서 스튜디오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서 만나시는 분들도 간혹 있잖아요. 뭐 비평을 할 때 만나기 불편하고 작업실이 좀 복잡하고 하다고 하면서, 저희는 무조건 1차 원칙이 자료를 미리 주고, 그 다음에 스튜디오에 와서 스튜디오에서 작가들 자료들이 다 있는 데에서 인터뷰를 하는 거죠. 1차 워크숍은 그렇게 인터뷰를 하고, 그 다음에 돌아가셔서 서로 뭐 이메일이나 전화를 해가면서 물어볼 것도 있을 때는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한 달여 시간 동안에 이제 글을 쓰시죠. 그 다음에 저희가 여기에 모여서 세 번째 단계가 될 텐데, 네 번째 단계겠죠, 어떻게 보면.
네 번째 단계에 여기에 모여서 그 발표를 다 합니다. 그러니까 작가가 자기 작품에 대한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작가를 담당하신 그 비평가가 그 비평을 발표를 합니다. 그 다음에 모여있는 다른 분들, 작가와 비평가들이 또 같이 논의를 하겠죠. 그 다음에 그 좀 어느 정도 그 내용이 그대로 갈 수도 있는 거지만 보완이 되더라고요, 항상. 보완이 돼서 보내주시면 그거를 저희가 그 11월쯤에 하는 오픈 스튜디오 때 그 책에다가 그 게재를 해서 그 발간을 합니다. 이게 이제 비평 워크샵의 어떤 그 과정인데, 그러면서 저희가 좀 얻으려고 하는 것은 이 번거로운 일이긴 하겠지만, 그 비평글이 만들어지는 데에 있어서 하나가 들어가는 거는 이제 발표하는 거예요. 발표하고 같이 논의하는 과정이 있다는 거죠. 그걸 통해서 저는 사실 좀 비평에 좀 엄밀함을 좀 원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 도록 서문이나 뭐 잡지에도 그렇지만 글이 좀 이렇게 엄밀하지 않은 경우의 글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신뢰도도 떨어져서 좋은 글이 오히려 또 잘 안 읽히는 경우들도 있어서 좀 저희가 좀 이렇게 생산해내는 비평들은 좀 더 좀 정확하고, 그리고 좀 그러니까 팩트들이 정확하고, 그리고 또 작가가 그러기 위해서는 작가가 어느 정도 개입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요구했었던 거죠. 다시 말해서 그 그러니까 다들 경험해 보셨겠지만 글을 이제 받을 때 일방적으로 받는 경우들이 있어요. 작가 입장에서는. 또 한편으로는 작가가 또 의뢰자인 경우에 보면은 그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경우들도 있죠. 그러니까 첫 번째 거는 개입을 너무 안 해서 그 오류가 생기는 경우가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두 번째는 좀 너무 개입을 해서 그 창조적인 글쓰기가 그 훼손될 수가 있는 건데, 이게 그러면서 서로 갈등들도 생기는데, 그게 이제 작가가 글 쓰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개입해야 되는지를 그 수위를 잘 모르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가끔 이래요. 그러니까 이거 뭔가 틀렸는데 이거 그 얘기하면은 신뢰되겠지. 그래서 얘기를 안 하고 그 글이 그냥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작가도 손해지만 글 쓴 사람도 손해거든요. 사실 난자뜻쇼에 여러 번 왔었었는데요. 제가 아마 무성의하게 와서 그런 탓이 가장 크겠지만 작가들이 기획했다는 걸 저는 잘 몰랐어요. 사실 몰랐어요. 근데 그거는 제가 뭐 무성의해서 봤겠죠. 근데 그럼 오셨을 때 그래서 홍보를 예. 듣고 오신 거예요? 어떤 채널? 그때는 특히 2014년도 전후에 제가 난치에 자주 왔었어요. 그때 제가 그때 제가 무슨 방송을 했잖아요. 근데 거기 방송의 출연자가 거기 입주자가였어요. 그래서 2014년도 8기 때 굉장히 여러 번 왔었어요. 난지에서 한 걸 여러 번 왔었어요 그때. 예. 오신 김에 전시도 보시고. 예, 그랬었죠. 그래서 그때도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작가를 먼저 만나고, 근데 그때가 만나러 일본 난지 아트쇼 때 왔어요. 왜냐면 그 다음에 워크숍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온 김에 난지 아트쇼도 보고 작가 미팅도 해가지고 거기서 토론하는 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그 다음 주에인가 워크숍에서 서로 발표를 했었죠. 저도 여기 오는 것 때문에 어떻게 그동안 그 참여를 했는지를 그 레지던시랑 창작 스튜디오로 검색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제 블로그에 했더니 2000년대 한 중반부터 주룩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창작 스튜디오 어떻게 왔구나라는 인거에 쫙 보이면서 봤더니 약간 피크가 2014년도였었어요. 그래서 하루는 청주 가고 하루는 난지 가고 다음 날은 저희 고향에 가는 그런 일도 있었고, 가장 창작 스튜디오에 자주 방문했을 때가 2014년도 8월 달이더라고요. 하루가 매일매일. 그래서 재밌었죠. 저는 이게 이런 행사 같은 거 가게 되면 반드시 꼭 기록을 반드시 남겨두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적고 있어요. 지금 많아서 적어서 기록해두려고. 그럼 나중에 좀 재밌어서요. 네. 그래서 뭐 아트쇼에서 관여하신 분들이 아까 계속 비판적으로 말하려고 그러는데 진짜 도움이 된 부분 뭐가 있는지를 좀 얘기를 하고, 저도 워크숍에 대해서 뭐 좀 생각하려고 좀 적어갖고 왔어요. 그래서 그걸 좀 많이 있어요. 네네. 네. 이 자리에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난지 아트쇼의 특징은 작가들이 직접 기획을 한다는 거고, 네. 저희가 하는 거는 기획을 할 수 있게끔 그 틀과 그 매뉴얼을 저희가 만들어놓은 매뉴얼, 전시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만들어놓은 매뉴얼을 제공을 하는 겁니다. 저희는 어떤 조력 정도죠. 네. 근데 그 이상훈 작가님 계실 때도 그렇게 했었나요? 아니죠.
왜냐면 그렇죠. 2010년도부터 했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지금 되게 생소한데요. 안 하신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상원 작가님이 이걸 가지고 오셨어요. 네. 2011년도부터 했다 그랬으니까. 이상원 작가님이 이제 얘기하신 이때부터 저희가 좀 난지가 입지를 붙여나가고 있는 시기라고 보면 되는데, 그때 이제 어땠는지를 지금 저희 그 프로그램 소개한 걸 들으면서 들으셨으니까 좀 비교해가지고 얘기를 해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뭐 그때가 이제 2008년도에 이제 입주를 해가지고 3기로 입주를 했으니까 뭐 초창기긴 한데, 그때는 지금 거의 이제 난지 스튜디오가 이제 만들어지는 어떤 과정이나 그런 것들은 이제 그 대부분 다 아실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제 그 처음에 생기고 나서 저희가 3회에 들어왔을 때 그때 또 한 번 크게 또 변화가 있었던 게요. 그때 이제 그 신관이 저희 기수에서 이제 생겼죠. 그러면서 아니 저쪽 건물이 이거 이게 건물의 신간. 이게 지금 시간이 맞아요. 이 건물이 그때 생기고, 그리고 이제 그 공간이 되게 조그맣게 이제 생겼었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영은이나 그 저쪽 국립창작 스튜디오에 비해서 사실 굉장히 열악한 환경이었었고, 그쪽에서 이제 워크샵을 하면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아까 이제 참여 그 부분도 말씀하셨는데, 그 당시에는 여기가 예산은 그렇게 많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예산이 많지 않았던 데 비해서 그 관심이 굉장히 높아가지고, 여기에 입주하고 나면은 거의 뭐 미술계에서 웬만한 사람들 다 한 번씩 만나고 갈 정도로 그 정도로 이제, 그러니까 이제 젊은 작가들도 이제 관심을 갖고 그랬었는데, 그런데 비해서 워낙에 또 예산이 적고, 그래서 그때 이제 또 하나가 이 그 원형 갤러리가 이제 그때 만들어졌던 것 같아요. 그쯤에서. 근데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뭐 그 갤러리 형식이라기보다도 거의 그 침출수 그 처리장을 갖다가 위에를 이제 그 천막처럼 된 걸로 이제 막아놓은 정도로만 이제 돼 있었고, 근데 막상 들어왔는데 뭐 예산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전시를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어떻게 보면 그게 이제 그 난지 아트쇼의 이제 전신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거 보면은 저도 기억을 잘 안 하고 있다가 조금밖에 봤더니 거의 디자인 친구가 해줬고, 그리고 그 아는 분한테 그냥 공짜로 받았고, 그리고 기획도 저희가 하고, 심지어 이 도로 제작도 저희가 다 돈을 내서 만들었었고, 뭐 프린트, 여기 보니까 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그때 후원을 받았다고 나왔는데, 이거는 이미 개별적으로 이제 받았던 걸 갖다가 여기에다가 써가면서 이제 만들었었던 그런 프로그램이었었죠. 그러니까 어떤 지원 시스템이 전혀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는 막 그때는 되게 불만들이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건물 그때 처음 지었을 때 약간 가스 나온다는 뭐 그런 문제들도 있고 해서 어떤 환경적인 부분도 가지고, 그 당시에 유희영 관장님이 되게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바로 다음에 그 매니저를 새로 뽑더라고요. 그리고 예산도 아마 굉장히 많이 올라간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뭐 모든 레지던시가 다 그렇지만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나아지더라고요. 그냥 뭐 처음엔 뭐 에어컨도 없다가 에어컨 생기고 이렇게 점점 좋아지기 때문에, 제가 지금 봤을 때는 지금 상태는 굉장히 안정적이고 잘 잡혀 있는 것 같아요. 그 워크샵도 지금 이 정도까지 이렇게 그 고민을 하면서 진행이 된다는 건 또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그래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서 이제 진행을 하시는 것 같고, 그 당시에는 그냥 이렇게 그 처음 시도하는 거다 보니까는 그 기존에 하던 그 레지던시 프로그램에서 어떤 그 프로그램들을 그 갖다가 이제 쓰는 정도였었죠. 그래서 이제 작가 그 어드바이징 프로그램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글을 받고 했는데, 거의 그 난지에 이제 책정된 예산들의 대부분이 오픈 스튜디오를 위해서 사용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책은 또 굉장히 두껍게 그 만들어가지고 뭔가 이렇게 그 관객이 많아야 된다는 막 그런 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오픈 스튜디오 때 굉장히 사람도 많이 오고 거기에다가 이제 많은 대부분의 예산을 썼었죠. 이후로 그 작가들이 기획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또 그 예산도 많이 생기고 하면서 지금 퀄리티가 이제 많이 높아지는 것 같은데 그 당시에는 거의 작가들, 그 입주 작가들만 이렇게 하는 전시로 이렇게 진행됐었어요. 그리고 이제 팩트 체크 예산이 사실 늘어난 거 2013년에 늘어났어요. 예전과 동일합니다. 예전과 동일하고 아니 저는 2009년도에 이제 국내에 들어왔었거든요. 그래도 난지가 꽤 성공했다라고 이제 말할 수 있는 게 그때는 난지 오픈 스튜디오를 안 가면 약간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인식과 홍보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픈 스튜디오 갔었냐 그게 이제 참 중요하게 현장에서 생각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약간 필수는 아닌 것처럼 좀 되어가고 있어서 많이 왜냐하면 그게 레지던시가 너무 많아진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많아지고 초창기만 하더라도 국내에서 몇 개 안 되니까 작가들에게는 이게 꼭 들어가야 되는 그 레지던시 프로그램이라는 인식이 상당히 높았던 것 같아요. 지금은 뭐 해외 레지던시도 이제 상당히 많아지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어떤 구조적이나 뭐 시설에서의 문제 그런 뭐 인산 이런 것도 있지만 작가들에게 제일 궁금했던 게 이 정말 레지던시를 여기서 한 이후에 작가의 작업 활동에 정말 도움이 많이 됐는지 그런 어떤 그 물질적인 지원이라든가 물론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정말 더 중요한 거는 그 작업을 어떤 플랫폼이 됐다든가 뭐 더 좋은 작업을 좀 하는 동기부여가 됐다든가 아니면 이런 레지던시의 또 다른 중요성은 네트워킹인 것 같거든요. 작가들끼리 작업을 받기도 하고 사실 그럴 수 있는 기회가 현장에서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학을 졸업하는 순간 누군가로부터 피드백을 받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교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학생 때 피드백 많이 받는데 교수가 되는 순간 피드백이 굉장히 없어지는 것이 좀 아쉬운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제로 작가들에게 어떤 도움이 됐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저는 되게 궁금한 부분인데요. 일단 우리 작가분들이 란지 아트쇼에 대해서 하신 말씀들이 있는 걸 먼저 들어보고 답변하시면 이혜성 작가님 지금 얘기하시는 영향 받은 거 그런 거를 좀 곁들여서 같이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란지 아트쇼에 대해서. 네, 사실 먼저 말씀 주신 걸 먼저 얘기를 하기보다는 제가 그러셔도 영향을 돼요. 저는 사실 제가 2011년도에까지, 그러니까 2010년까지는 미국에 있다가 2011년도에 창동 레지던시를 어플라이 하면서 이제 오랜만에 이제 들어오게 됐었어요. 근데 한국에 들어와서 사실 창동 때는 저기 창동 레지던시가 있을 때는 한 7명 정도밖에 안 뽑았었거든요. 근데 그리고 앉아있는데 저 빼고는 다 어디를 갔다 강의를 가거나 전시를 하거나 근데 저는 항상 방에 앉아서 뭘 해야 되나 되게 난감했었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거기서의 어떤 네트워킹이나 이런 걸 통해가지고 어떻게 작가들이 한국에서 활동을 하는지를 전 또 이제 폭넓게 알게 됐었던 부분들이 생겼었고 근데 그건 어떻게 보면 하나가 그러면서도 뭔가를 알아가는 게 쉽지는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난지라는 곳을 이제 넘어와가지고 작가들과의 교류가 어떻게 보면 조금 더 활발하게 진행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이 5, 6년이 지난 저의 크루들이 생긴 게 이곳인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저는 난지 아트쇼가 어떻게 보면 제 작업을 또 발전시킬 수 있는 하나의 공간이 있었던 것이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보면 원래 원형이라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생각을 할까를 그러니까 막연한 고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 보셔서 알겠지만 2013년도에 저의 개인전이 나왔었던 그 케이브 인투 더 케이브라는 그것들이 이 원형 그 공간에서의 저의 작업을 통해서 이게 얼마나 평면과 다른 그런 사람들한테 집중도를 주는지 이 공간에서의 그런 전시를 통해서 저는 사실 많이 발전이 되고 저의 생각이 트이는 하나의 계기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화면에 네. 조금 네, 모르긴 한데 네. 아트쇼 2개 중에 어떤 거? 요거는 그 원형이 나오기 전이죠. 네네. 근데 그리고 맞아요. 네. 여기 회의실 책상을 탁 밀어놓고 한 달 동안 혼자 썼어요. 여기. 맞아요. 원형을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여기다가 네네. 그래서 저기 사진은 준비를 안 했는데 네. 준비가 안 됐는데 그 루프에서 개인전 하실 때 그 네, 네. 원형 그게 나왔었던 사실 것들이 여기서 만들었고 그게 그런 그 구상을 하시게 된 거는 란지 전시실이 원형이었기 때문에 맞아요. 네 그게 그러니까 좀
스크린이라는 게 결국에 평면성을 갖고 투자되는 것들을 경험을 더 많이 했었고, 근데 원형이란 거에 대한 경험은 아니요. 그렇게 있지가 그냥 않았었어요. 그거 열어놓으시면 근데 나중에 그 원형이 평면이한 것들이 어쩔 수 없이 그 원형의 이 면에 투사가 되면서 아 이거에 대한 그런 집중도 이런 것들이 저한테 새로운 딱 시너지를 줬었던 게 있었고, 저는 사실 이게 회의실이 되면서 가장 큰 혜택을 받은 사람인 게, 제가 맨날 이제 왜 나한테 이렇게 작은 방을 줬냐면 저기 요 앞방이 제 방이었는데, 제가 스케일이 되게 큰 작업인데 저한테 너무 작은 방을 줘서 그 사실 저희가 또 이렇게 뽑았기 때문에 이거는 박준영 매니저님의 그 큐레이터님의 그게 아닌데도 맨날 뭐라고 제가 그래서 작업 못하겠다 그러고 방을 내놔라 그래서 했는데, 이 회의실이 처음 생기고 이제 바뀌는 그 과정 속에서 어떻게 이 공간을 운영을 해야 될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조금 빌 수도 있는 기간들이 있었는데, 저는 그 혜택을 요새 원형을 만들고 그걸 거의 한 달을 저 혼자 점유하고 썼었거든요. 근데 그게 제 작업을 발전시킨 하나의 계기가 돼서 저는 너무나 훌륭하게 이 공간과 사람들을 얻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난지 그 네네. 되게 재밌었는데 그 네네. 갤러리 보면서 항상 이혜승 작가님 작품을 떠올려요. 저도 이렇게 올 때마다 내 공간. 정말 그 물리적인 작업 공간을 지원한다는 거에 뭔가 네, 표본 저는 같은 정말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레지던시라는 것들이 어떻게 그냥 인간의 네트워킹을 쌓는 그런 게 아니라, 저는 정말 공간이 되게 절실한 사람이거든요. 작업이 그냥 작은 공간으로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상상을 확장시킬 수 있는 물리적 공간이 필요한데, 제가 그간의 레지던시를 겪으면서 제 작업의 볼륨이 계속 커졌던 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 보면은 창동이란 공간에서 난지를 넘어오고, 그 다음에 금천을 감고, 그 다음에 광주를 넘어서 이 공간의 사이즈의 볼륨의 그 경험에 의해서 작업에 대한 이렇게 여러 가지 계속 저를 치는 장면들, 그게 저한테는 레지던시의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13년 이후로 이제 원형이 계속 작업에 등장을 하죠. 네네네. 그게 또 파파나 되기도 하고, 근데 그게 되게 저한테는 감사합니다. 지금도 이렇게 한 방을 단독으로 쓰게 해주나요? 저희 때 어떻게 보면 미디어 작업을 하는 작가들, 네. 미디어 하는 작가들 여러 작가들이 있었고, 그러니까 사실 그전 난지 아트쇼도 그랬겠지만 저희 기수에서 이 난지 아트쇼를 이제 대하는 게, 그러니까 항상 밖에서의 외부 전시는 누가 기획을 하면 작가들이 거기 셀렉되는 어떻게 보면 그걸 하면은 저희끼리 무의미하든 의미하든 보여주지 않는 뭘 한번 해보자, 그냥 저희끼리 즐기자라는 것도 사실 되게 컸었던 것 같아요. 그게 내용적으로 어떻게 보면 더 자유롭게 접근을 할 수 있었고, 그게 또 하나의 재미였었어요. 거의 취지죠, 저희. 네. 외부에서 하기 힘든 네, 그런 어디 가서 기획서로 실험적인 실험적인 시도들을 것들을 되게 많이 해볼 수 했어요. 있는.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그 레지던시가 이제 외부에서 어떻게 평가하냐면 작가가 어떤 작가 들어왔냐를 평가하는데, 저희는 그거보단 사실 저희는 그래요. 그러니까 레지던시는 작가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 좋은 작가 들어와서 그걸 이제 뭐 이미지 좋은 거는 뭐 중요하지 않고, 여기서 좀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그걸 만들어 나가면 그 해의 난지는 그 작가들의 어떤 만들어낸 거로 기억이 되는 거라고. 그래서 저희는 작가들이 다 만드는 거라 항상 얘기를 했는데, 그렇죠. 네, 저는 많이, 그러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되게 설익은 사람들이 모였었던 것 같거든요. 물론 다 자기 역할들 했었지만,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서로 간에 시너지를 내면서 지금도 되게 서로 간에 연락을 하고 뭐 하면서 되게 작가로서 이 공간을 딱 나가고 나면 그 다음에 허무함과 함께 힘들어지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왔을 때 그런 분들과 이야기를 통해서 또 극복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힘이 정말 생기는 것 같아요. 사실 굉장한 전문가가 딱 와서 여기를 네. 이제 작은 예산에서 맡았어 했다면 좀 잘했겠지만, 저도 레지던시를 어떻게 변했는지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같이 한번 머리 이렇게 대고 맞대고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하니까 좀 뭐 이런 것 같아요. 저희 특징이 뭐 없는 듯 사실 자세히 보면은 저희가 작가들에서 만들어지는 거 특징이지 않은가. 그 생각도 제가 그 난지쇼 보면서 제일 좋았던 난지쇼의 기억은 유승호 작가가 2012년도 6기죠. 네. 네, 6기 그 나갈 때쯤에 이제 전시했을 때였는데, 그러니까 뭐 들어올 때 이미 이제 뭐 몇
나름 이름이 있는 네. 신진이라고 하기엔 좀 네. 그런 작가 자기 트레이드마크인 작업이 있는데 이제 난지 아트쇼 할 때 그런 거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안 하고 완전히 되게 실험적인 드로잉 작업을 했는데 그걸 보는데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가 그러니까 왜 어떤 잘 모르는 분들은 들어와서 한 작업들이 들어올 때 뭐 이렇게 대표작으로 이렇게 PT에서 선발될 때의 작품만 못한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가끔은 있었는데 저는 여기가 어떤 면에서 이제 북돋아주고 믿어주고 서로 이렇게 격려해주는 그런 분위기가 이런 그러니까 이미 있었던 잘 해온 거에 안주하지 않고 완전히 새로운 작품을 시도해서 이걸 난지 갤러리에다가 걸 수 있게 하는 분위기라는 게 느껴져서 그게 저는 되게 좋았고 그게 난지 레전시의 힘이고 동력이고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보면서 난지는 그러니까 들어올 때의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1년 동안 있으면서 이게 화살표가 되는 이제 앞으로 어디로 갈지를 모색을 하면서 이 모색은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미완성일 수밖에 없는 건 1년 안에 뭐 끝날 작업이면 별거 없잖아요. 근데 이 어떤 방향을 자기가 찾아 나가면서 좀 아직 흐릿하지만 그 방향을 드러내는 작업들이 갤러리 걸리는 걸 보면서 여기 괜찮다 하면서 되게 좋게 봤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게 난지 그리고 난지쇼에 되게 큰 힘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걸 작가들이 서로 막 북돋아가면서 아까 뭐 의미 있건 의미 없건 했지만 사실 의미 규정은 무르익은 다음에나 할 수 있는 걸 텐데 그 전 과정을 막 해갈 수 있고 그걸 전시라는 형태를 부여할 수 한다는 건 사실 개인전에서는 해볼 수 없는 실험이잖아요. 과정을 계속 논의를 되게 그리고 진짜 그 최선 작가님도 할 말이 지금 많으시고 기다리고 왜 말 안 하십니까? 아니 뭐 저는 좀 특이하게도 그 난지 스튜디오라는 데가 되게 좋은 데인지 몰랐어요. 그 이런 일은 이제 다른 사람들이나 이제 서류를 내서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이제 개 생각도 안 해봤어요. 많이 하셨네요. 대학을 졸업하니까 32살인가 이렇게 됐는데요. 또 몇 년 지나니까 이제 신진 작가도 39살에 딱 여기에 오는 거를 결심을 하고 한번 원서를 냈는데 심사에서 이상하게 떨어졌어요. 저 기억나요. 네. 왜 떨어졌는지. 냄새가 나는 꿈에서 냄새 난다고. 아니 냄새 안 난다 그러면 되는데 그 젖동량을 해서 만드는 회화예요. 그게 이제 냄새가 막 난다고 얘기를 해서 냄새가 많이 나냐고 물어봤는데 냄새가 되게 사람들한테 이렇게 아니 냄새 안 납니다라고 하면 되는 거를 그러니까 사람들이 조금 왜냐면은 2차 최종 면접에서는 정말 당락이 미세한 차이도 되거든요. 잠깐 그 정현진 선생님 이 말씀에 좀 공감이 가는 바가 있어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난지가 끝났을 때 아쉬웠더라고요. 아쉬워하지 말자고 했는데 너무너무 아쉬웠어요. 그건 다른 게 아니라 그냥 이제 또 이제 모르는 미지의 세계로 가게 되니까 그때 누가 얘기했는지 제가 그랬는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우리는 몸이 커졌다. 몸뚱이는 안 이제 성장은 멈췄지만 우리 마음에 몸이 커졌다고 믿자. 그래서 난지는 이제 좁다. 더 큰 집을 찾아가자. 그런 얘기를 막 했어요. 근데 그때 그 얘기를 할 때 좀 뭐랄까 웃기도 하고 또 이렇게 신선하게 듣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말이 사실인 게 그 1년이 지나고 난 후에 실제로 난지라는 곳에서 무슨 그 그림을 더 많이 그렸는데 그렇지 않았던 것 같고요. 작품의 양 같은 것도 보자면 나와서 1년 후에가 이렇게 굉장히 폭발적으로 많아지고 이제 그 작품의 새로운 이제 모색 같은 경우를 보면 저 같은 경우에는 장식적인 미술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좀 혐오감이 좀 있었어요. 환영을 만들어내는 미술에 대해서. 그런데 이제 난지 스튜디오에서는 여러 가지 장식적인 것들을 응용해서 또 다른 말투로 이렇게 구사할 수 있는 난지의 계기가 됐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난지 쇼, 아트 쇼에 이렇게 뭐
AIA라고 이렇게 보험 드는 일이 있었고요. 네, 거기 이제 그 실제로 금융권에서 근무하시는 다음 분이 오셔서 예, 네, 요거. 저기 똥 싸가지고 뭐 이렇게 만들고 또 저 뭐야 금융권에 오셔서 이제 파생 상품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무슨 강연도 해주시고 강연에 이제 저하고 기획자 둘이 앉아서 들었는데요. 저는 너무 신나게 재밌게 잘 들었었어요. 그런 얘기를 다른 데서 들을 수 없는 얘기였는데 현대 사회를 사는 사람으로서 조금 상식적으로 알만한 그런 얘기여가지고 저한테는 이제 창작의 자극이 되었고요. 뭐 사람도 아는 다른 사람도 별로 잘 없었었고요. 되게 재밌었던 것이 난지쇼를 준비를 하면서 지금 기억이 나는 제가 그 7개 난지쇼가 기획이 됐었는데 7개에 참여를 했거든요. 아, 다 했나요? 작품은 있긴 있었는데요. 작품을 내진 않고 전시에는 4개에 참여를 했어요. 네, 왜 그러냐면 그때 작가는 그 제가 이런 식으로 참여를 하는 게 다른 분들에게 그 누가 될까봐 해서 잠깐 그 참여를 중단했었는데 회의에는 전부 다 참여했어요. 그래서 매주 회의가 있어요. 매주 저는. 근데 그게 되게 재밌었어요. 저는 한 번도 이게 귀찮거나 지금도 제가 이제 사진을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이 앞에 방이 되게 작아요. 전하영 작가라고 이제 영화를 하시는 작가님이 계시는데 그 10월 달에 전시가 열리는데 3월부터 매주 회의를 해요. 그 회의를 이제 처음에는 하다가 뭐 전시를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하다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 박순영 선생님 얘기처럼 우리 서로 하고 있는 작품이 뭔지 그 우리들끼리니까 그냥 아주 허심탄회하고 이렇게 비형식적으로 얘기해보면 어떨까 그래갖고 여기 쪼그리고 앉아서 했었다고요. 처음에는 그게 되게 우습게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월요일날 5시 반이면 사람들이 특별한 일 없이 이 전시에 참여하는 사람이나 참여하지 않는 사람이 저기 쪼그리고 앉아서 듣고 했어요. 30분만 하기로 했거든요, 처음에는. 근데 그게 한 번도 쉬지 않고 4시간 정도를 해요. 근데 해가 지는지도 모르고요. 이 앞에 이런 것도 갖다 놨었어요. 과일도 이렇게 갖다 놓고 뭐 먹으면서 하자고. 근데 누구 하나 이거 질문적이 없었어요. 사진을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크리티크, 작품 발표를 프리젠테이션이라고 하잖아요. 그걸 하는데 그걸 듣고 있는 작가가 이렇게 울어요. 저도 몇 번 울었어요. 아, 저게 저 우습게 보이는 것이 저 고통 속에서 이렇게 나왔구나 하는 이렇게 공감이 되어가지고 작가들이 너무 예뻐 보이더라고요. 아름답고 우리 작가가 굉장히 훌륭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랄까요, 이렇게 아까 저 크루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어떤 동료 의식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 미술가들 그 소위 이 작가 일을 하는 사람들이 사실 알고 보니까 서로 잘 모르고 있었던 것들을 다시 알게 되었고요. 우선 그거를 회복하자는 게 회복해 나갔던 게 이 난지에서의 일이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일 뒤로 뭐 제 작업하는 일들은 뭐 개인적인 일이지만 그 뒤로 미술계에서 만나는 여러 작가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되게 따뜻한 시선을 던지게 됐거든요. 고백을 하자면 저는 이게 난지 들어오기 전까지 잘 아시겠지만 한국 미술계에 대해서 굉장히 우선 좋지 않은 시각으로 뭐든 다 봤어요. 저한테 굉장히 나쁜 습관이었는데 저도 모르게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지금도 학교 얘기만 하면 아주 정말 돌아버릴 것 같아요. 다 죽여버리고 싶어요. 그런 사람들 이렇게 보다가 막 이렇게 뭐 말 그대로 막 죽여버려, 뭐 발을 못 딛게 하겠어, 뭐 이런 소리만 이렇게 듣다가 그러지 않은 사람들, 특히 외국에 유학을 갔다가 이렇게 난지 온 사람들 많잖아요. 저는 그런 경험이 없는데 간접적으로도 그런 얘기를 듣고 전 세계 사람들이 어떻게 미술을 하고 있고 이렇게 그게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 체험을 간접 체험을 할 수 있었던 모든 것들의 기반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뭐 이렇게 몇 개월 준비하고 뭐 심지어는 이런 일도 있었어요. 이렇게 기왕에 얘기가 나왔을 때 얘기를 하자면 전시를 하는데 이 작가가 어디에서 지원을 받지 못했어요.
지원금을. 근데 이 작가를 위해서 이렇게 큰 돈은 아니지만 엽서라도 찍으라고 돈 꺼내갖고 이렇게 그 내가 주는 지원금에 이렇게 준 적도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 일을 하고요. 심지어는 그 뭐 이렇게 괜찮으면 작품도 막 사요. 예, 누가요? 제가요. 네, 제가 뭐 돈이 있겠어요? 하지만 그게 좀 좋더라고요. 왜냐면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잘 알 것 같고, 이를테면 지금 한국 미술계의 신뢰가 많이 떨어졌다. 뭐도 부족하다고 하지만, 저는 여기 난지에서 체험을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우선 작가들끼리 이 일을 하는 재미를 가장 먼저 회복해야, 그러니까 건강한 작가들이 길러져서 그 건강한 작가들이 이렇게 사회를 향해서 더 확장되고 확산된 모습들을 이렇게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항상 그런 일들을 많이 보고요. 난지가 우선 무엇보다도 제게는 그렇게 고마운 공간이었고, 좋은 선생님들도 만나고, 특히 스태프분들이 지금 이제 유인수 선생님이 지금 안 계신데 다 그림을 그리던 분들이었거든요. 그래서 미술하는 거, 그림을 그리는 거, 창작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이해를 잘 해줬어요. 그리고 그런 여러 가지 솔직한 얘기들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주고받았던, 우정을 이렇게 잘 쌓을 수 있었던 그런 곳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좀 건강한 작가가 남지에서 건강한 작가 되셨다지만 몸은 정말 좋겠지만 오늘도 이렇게 그런 정확한 아카이빙을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실은 이거를 작가들이 하려고 했거든요. 저희가 2014년 12월에 제가 외국 요코하마 트리엔날레에서 수고비를 한 300만 원 받았었어요. 그 돈으로 우리가 이 책을 내자. 여기 사무실에서 내는 거는 내는 거고, 우리끼리 내는 책을 내자. 그리고 이렇게 회의하면 녹취록이 지금도 다 녹취록은 없는데 녹취된 음성 파일들은 지금도 다 있어요. 근데 그거를 플러스 일을 못하고 급한 나머지 저희가 무슨 일을 했었었냐면, 기억나실 거예요. 지도를 만든 적이 있어요. 이 근처에 이제 작가들이 처음 들어오면은 이 근처에 뭐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예를 들면 나무를 사러 가야 되는데 목공소가 어디 있는, 목재소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어느 중국집이 맛있는지도 모르고, 어디다가 전화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펜을 하나 사야 되면 어디까지 가야 돼요 도대체? 외국 애들이 오면은 버스 정류장이 어딘지도 모르고. 근데 그거를 작가들이 아는 비밀 맛집이라든지 이런 거를 구글 지도에다가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공유를 하게 됐었어요. 그거를 만들자고 그러고 2시간 만에 다 만들었어요. 그래갖고 공유가 됐는데, 지금 그때 저희가 뭐라고 했냐면, 저희라고 얘기하는 게 정말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우리가 나가는데 뭐라도 하나 놓고 가자. 책을 하나 만들고 그다음에 지도 만들어서, 그러면 좀 유용하게 쓸 거야. 우리가 고달팠잖아. 그렇게 또 그거를 반복하지 말고 여기를 더 아름답게 만들자.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전시를 이제 보고전을 하잖아요. 보고전도 너무너무 멋있게 잘 되고요. 이게 작가들이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에 좀 문제가 별로 없어서 이렇게 했었고요. 그 지도가 팔기 리뷰전 말씀하시죠? 네. 그래서 그 지도가 아직 이렇게 유용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지도가 제가 제 아이디로 만들었기 때문에 어쨌든지 제가 이게 다시 쓸 수 있고, 누구나 첨삭이 가능하거든요. 첨삭을 해서 이렇게 없어진 가게는 지우고 새로 하고 하는 것들을 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좀 건강하고 이렇게 마음이 좀 회복이 되잖아요. 제가 아주 핵심적인 당사자인데요. 아주 이제 썩어 문드러진 사람이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지금 이렇게 뒤돌아보면 얼굴은 젊고 이렇게 그렇지만 마음은 좀 적개심에 막 이렇게 하고, 물론 그런 적개심이 꼭 나쁜 것은 아니겠지만서도
뭔가 이렇게 사리 분별이 잘 못 될 정도로, 그리고 이렇게 이런 다친 마음으로 보다 보니까 그 미적으로나 미적 체험이라든지 이런 것도 이렇게 그 좁아 터진 걸 경험할 수밖에 없었는데, 저희에는 그런 것들, 이렇게 미감을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입맛, 새로운 입맛을 이렇게 알게 해줬던 고마운 공간이었던 것 같아요. 손에 바로 들어오거든요. 그냥 다운만 받으면 이렇게 바로 쓸 수 있는 거라서 그런 것도 너무 좋았어요. 왜냐하면 젊은 작가들이 작업이 되나? 왜 작가님이 가장 인골에 기획하신 난지도 밀실 사건이라는 전시가 일단 접근도 재밌었고 딴 거보다 이제 레지던시 내에서 뭔가 작가분들이 게임처럼 할 수 있는 구성이 되게 신선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획 의도라던가 좀 자세히 말해주세요. 네, 1시간 반 만에 말을 하네요. 앞에 너무 대단한 간증이 있어가지고 제가 저는 욕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난지도 밀실 사건은 그러니까 똑같이 이제 그 OT라고 부르죠. OT를 가기 전에 이제 와요 메일로 기획 아트쇼 할 거니까 기획서 내라 이렇게 이제 그러면 약간 그 메일에 트릭이 있죠. 그러니까 모두가 기획서를 낸다라고 써있죠. 그래서 순진한 작가들 쓰고 레이저시 많이 다녀본 작가들은 내가 안 해도 돼 이러고 안 내는 그런 게 있는데요. 저는 당연히 처음 들어온 작가이기 때문에 그 파이팅을 갖고 생각을 했고 그러니까 뭐 저희 기수의 분위기도 이런 게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였냐면 제가 지금 앞에 제 바로 아까 그 다음 기수 얘기를 들은 건데 그 박수영 선생님이 저희 기수에게 되게 어색하다는 뉘앙스를 많이 하셨어요. 근데 그게 이제 이해가 가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 기수는 반대로 약간 좀 차가운 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에 비해서는 되게 레이던시 뭐 왔다 가는 거지 이런 분위기도 있고 약간 좀 서로 개인적인 걸 지키자 이런 분위기가 되게 강했어요. 그리고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보면 레이던시를 다녀오신 분이 많았어요. 저희 기수 때. 그래서 저는 처음이었지만 이렇게 레이던시를 많이 다녀봤기 때문에 어떤 행정을 알고 있고 딱 어디까지만 내가 트라이를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으니까 선을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뭔가 그런 분위기도 있었고 해서 저도 들어왔을 때 그러니까 저는 막 어떤 판타지가 있지는 않았기 때문에 약간 그냥 친해지는 거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저희 피기 분위기도 막 싸울 때까지 가는 분위기가 거의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고요. 약간은 좀 바깥에서 끝나는 정도? 그러니까 너 작업 좋아 이 정도에서 끝났어요 항상. 근데 그래서 그냥 친해지는 거지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친해져야 된다. 그래서 친해져야 되고 뭐 작가 한 명이라도 제대로 알고 가면 다행인 거다라는 생각을 저는 처음에 했어요. 그래서 했던 프로그램이 난지도 밀실 사건이랑 컨셉이 뭐였냐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여기에서 누가 죽었다라고 상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여 작가 중에 내가 아닌 다른 작가가 죽었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 작가 방에 내가 탐정이 돼서 한 달에 한 번씩 그 작가는 방을 비우고요. 내가 그 탐정이 돼서 그 작가 방을 왜 죽었나라는 이유를 찾는 뭐 그런 게임을 했어요. 저희끼리. 그래서 당연히 관리자가 있고 이제 키를 받아서 서로 방을 볼 수 있게 해주고 그리고 뭐 만약에 제가 최선 작가님을 뽑았으면 최선 작가님은 제 전지 몰라요. 탐정.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모르고 이 사람이 여기서 지금 죽었다면 왜 죽었을까를 생각해 보면 왠지 그 작가의 작업도 보게 되고 그 작가의 어떤 개인적인 성향, 뭐를 생각하고 있는지 뭐 그런 것까지 내가 하고 싶지 않아도 이렇게 고려해 보게 되잖아요. 그런 게임을 진행했었고 뭐 중간에 또 한 달에 한 번씩 다 같이 모이는 시간도 마련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전부 있을 때 이 사람이 행동하는 것과 방을 비우고 나서의 이 방에서 느껴지는 게 전혀 다른 작가이니까 그런 걸 추리해 나가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항상 작가를 볼 때, 작가 작업만 볼 때랑 작가를 만나고 다시 작업을 볼 때 되게 다른 걸 항상 느꼈기 때문에 그걸 우리끼리 느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이렇게 다이렉트로 말하는 집단이 아니었기 때문에 더 재밌게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걸 다이렉트로 그냥 말하면 사실 이 게임이 존재하지 않아도 됐을 거예요. 근데 별로 그렇게 하지 않거나 대면대면한 타입의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방을 비워놓고 보게 하면 좀 서로 제 게임이라고 여기면서 그 작가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 같은 걸 가질 수 있는 프로그램이었고, 그래서 사실 뭐 박세현 선생님 처음에 관객이 별로 안 온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저희도 회의할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난지 아트쇼를 누굴 보여주려고 하는 건 아니지, 이런 말이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거에 깔려있는 게 그러니까 실험적인 걸 할 수 있어, 뭐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어, 이런 것도 있고, 반대로 저희는 좀 과정의 의미를 뒀던 것 같아요. 거기에 나오는 것보다는 제가 만든 이 게임을 하는 그 한 달간의 활동, 그 다음 달에도 또 하는 활동, 그래서 사실 회의할 때 게임을 어떻게 재밌게 할까만 얘기하고 DP를 어떻게 할까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왜냐면 그거는 부수적인 거라고 생각했고, 서로 다 어떻게 말했냐면, 아니 지금 왜 들어올 정도 됐으면 DP는 알아서 해야지, 이런 분위기였어요. 못해도 너 탓, 잘 되면 내 탓,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쉽게 넘어가고 좀 가볍게 했던 게 저희 기수에서는 저희 기수끼리 그래도 좋아했어요. 가볍게 갈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그래서 막 예산 처리 같은 문제도 뭐 약간 돈 안 돼 이러면 뭐 돈을 마련해 와서 한다는 느낌보다 안 되는 데까지 하지 뭐, 약간 이런 스타일이었어요. 네, 맞춰서 하고 우리가 딱 즐겁게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마인드가 있었기 때문에 게임 같은 거 했고, 뭐 재밌었어요. 뭐 하면서 실제로 전에 이제 전소정 작가였는데, 이제 저는 원래 제가 뭐 개인적인 얘기를 하자면 저는 난지에 처음 들어왔을 때 되게 다 연예인 보는 기분이었거든요. 저는 되게 새끼 작가고 다들 저는 막 쫓아다녔던 전시를 했던 작가들이 있으니까. 근데 사실 전소정 작가를 저도 좋아하는 작가이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그 사람 작업물이나 드로잉들을 펼쳐볼 수 있고 그 사람 작업에 개입할 수 있다는 거에 되게 희열을 느끼기도 했고, 서로 작가끼리 얘기할 때도 그런 즐거움이 서로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친한데 작업을 모르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오프닝 가서 맨날 얼굴 보니까 막 안녕하세요 하는데 이 사람 무슨 말 하는지까지는 잘 모르고 그냥 아웃풋 정도만 아는 정도? 그래서 맨날 만나면 재료 얘기만 하죠. 그런 경우가 많아서 이거 통해서 좀 그 작가가 생각을 하고 있는 방향에 대한 걸 탐구할 수 있어서 좀 재밌는 프로그램이었다고 생각하고, 근데 뭐 저는 좀 개인적으로는 선배 작가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좋기는 했어요. 반대로 저는 되게 작가로서 별로 활동을 많이 하지 않은 시기에 난지에 들어왔고, 그래서 아까 제가 반장을 했다는 얘기도 하셨는데, 반장을 이제 짬에서 밀려서 했는데, 네, 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보다는 5년, 10년 작가 활동을 많이 한 분들이 있었고, 그분들이 해주는 말들이 되게 작가로서 도움이 많이 됐어요. 지금도 다른 작가랑 얘기하다가 그런 말들이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뭔가 그런 선배 작가들이 했던 말들? 근데 그 사람들은 아무 생각 없이 했겠죠. 근데 막 박정기 작가 이런 분들은 갑자기 막 지나가다가 방문 열고 들어와서 선문답 같은 말 하나 했어요. 근데 그런 게 그때는 뭐야 이랬는데 가끔씩 생각날 때도 있고, 그러니까 막 세게 서로 크리틱을 하는 사건은 없었지만 서로 이렇게 그냥 살짝 영향을 주고 있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나중에 끝날 때쯤 생각이 드니까 저를 되게 많이 걱정해 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선배 작가들이. 그래서 뭔가 얘가 이러다 작업 안 할까봐 뭐 이런 말도 해주시고, 제 작업에 대한 얘기도 많이 살살살살 던져주고, 근데 그때는 그냥 웃고 넘어가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다음 해가 되거나
또 좀 지나서 아 그게 이 말이었구나 이런 생각도 많이 했고 그래서 뭐 작업에 이렇게 차츰차츰 도움이 된다는 생각은 들어요. 이렇게 어쨌든 사람들을 몰아놓고 관계를 해라는 걸 하잖아요. 여기서 그러니까 작가끼리도 친구들이 있을 때도 작업을 계속하는 친구들이 있고 뭐 커리어가 좀 다르고 뭐 이런데 이제 비슷한 때에 활동하는 작가를 모아놓고 얘기를 하라고 하니까 좀 경험치가 비슷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시너지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난지 아트쇼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하면 이제 제 것만이 아니라 이제 같이 뭐 아까 이제 난지 레지던시가 흘러가는 방향의 어떤 게 궁금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난지 같은 기수들 모여서 술 마실 때 그냥 몰래카메라 찍으면 다 나올 거거든요. 왜냐면 술 마시면 아직도 난지 있을 때 얘기만 해요. 군대처럼. 그렇게 만나세요 아직도? 근데 이제 가끔 만나기도 하고 뭐 어디 오프닝 갔다가 이제 자연스럽게 뭐 걸러지다 보면 걔들끼리 모여있고 이런 경우도 있는데 당연히 이제 자연스럽게 아트쇼 얘기도 하고 비평 워크숍 얘기도 많이 해요. 그때 그랬지 뭐 그때 누가 화를 냈지 이런 얘기 하는데 제가 되게 신기했던 부분은 기획자로서의 태도를 배우는 작가들이 많았어요. 저의 기수 때는. 그러니까 내가 기획을 해본다라는 걸 처음 해봐서 약간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기획자가 왕인 줄 알고 산 거지. 작가인데. 그래서 자기가 기획을 하는데 약간 왕처럼 기획을 하려고 해서 이제 친구니까 들고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이게 아니구나. 그래서 기획자도 힘들었구나 이런 거를 느끼는 작가들도 있었고 그리고 뭔가 기획이라는 거에 대한 생각을 작가들이 생각보다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자기 작업 생각하기도 바쁘기 때문에 이제 이 전시 틀 자체가 굴러가는 거 그런 얘기를 작가끼리 모여서 논의를 하는 적은 잘 없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나누게 되는 것도 좀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 만나서 얘기할 때도 그 다음에 이제 전시 뭐 섭외가 와서 그룹장 같은 거 기획자 만나면 좀 태도가 달라졌다 이런 말 하시는 분도 되게 많아요. 되게 뭔가 공격적으로만 했다가 약간 그래 너도 힘들지 같은 그런 뉘앙스가 흘렀다는 얘기도 있었고 뭔가 그러니까 역할 놀이를 해보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역할을 다른 식의 역할 놀이를 해봐서 전시에 대한 이해도가 더 올라가기도 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되게 분위기가 좋았었던 것 같아요. 얘기 들어보면. 뭐 저희 때도 이렇게 또 뭉치는 사람들도 있고 그때 그 분위기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관이 생기면서 여기에서 먼저 작가를 먼저 뽑았어요. 그리고 6개월이 있다가 이제 저쪽 방을 이제 뽑으면서 그 다음 기수부터 이제 같이 뽑아서 이렇게 들어오고 했었는데 저희가 딱 들어올 때 약간 이렇게 좀 분리되어 있는 느낌? 그런 게 좀 있어가지고 거의 신관은 신관대로 이제 그렇게 좀 그러는 것도 있었고 근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다 일정 부분 있고 또 일정 부분 또 이렇게 공유하는 부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레지던시라는 그걸 통해서 얻는 경험들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기수별로 좀 차이는 있을 수는 있겠지만 대부분 비슷한 것 같아요. 저도 워낙에 벌써 9년 전이니까는 그때 30대 초반에 이렇게 들어왔을 때 다 저보다 거의 한 10살 가까이 많은 선배 작가들이 옆에 있는데 정말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이렇게 우러러 보던 작가들하고 같은 옆방에서 이렇게 작업한다는 것만으로도 되게 영광스러운 일이었었죠. 네, 그런 것들이 또 나중에 이제 또 도움도 많이 되고 그러면서 배우는 것도 좀 많이 있었고 그런 어떤들이
지금 생각해 보면 그 레지던시를 통해서 저한테도 굉장히 많은 그 도움이 됐었던 것 같아요. 사실 난지 아트쇼라는 게 뭐 다른 데서의 그런 전시, 다른 데서의 전시 기획하고 조금 달랐던 게 작가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다른 기관에서는 사실은 쇼의 형태를 하지만 기획자를 두고 그 기획자에 맞는 작가들이 선정이 되거나 그거를 원하는 작가들이 모이는 형태라면은 이거는 되게 폐쇄적인 공간 속에 다들 모여서 그런 이야기를 되게 순수하게 풀어놨던 것들이 가장 큰 장점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눌 수 있고 그러니까 어떤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끼리 해볼 수 있는 것도 있는 게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인지 저는 처음에 이 난지 아트쇼라는 프로그램의 방식을 들었을 때 대학원에서 하는 수업 같다는 약간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냥 주어진 사람들이 모여서 끼리끼리 모여서 하고 싶은 걸 시도해보는 좀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런 기회들이 많지 않잖아요. 그 작가들이 이렇게 기획을 할 때. 지금 이제 저게 그 당시에 이제 그 저희는 이제 제목을 난지도 이게 이제 그 파라디스 아티피시아 해가지고 이제 그 인공낙원 그 프로젝트를 난지도 프로젝트를 이제 그 당시에 처음 저희 4명이서 그 진행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그 느꼈던 건 아까 말씀하신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작가이기 때문에 이제 기획이라는 걸 처음 해보면서 다음 그 이후에 이제 내가 어떤 그 기획을 하는데 작가로 참여하거나 할 때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이해도도 이제 높아지고 그러면서도 작가와 기획자 역할을 저희 이제 같이 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그 오랜 시간 한 3-4개월 동안 이제 계속 그 난지도에 올라가서 이제 그 사람들을 관찰하고 어떤 작업을 해야 될까? 약간 저는 이제 저렇게 사람들을 한 100몇 명, 거의 200명 가까이 이제 그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다 그 공원에서 이제 사진을 찍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만 모아가지고 저런 식으로 좀 장르적인 실험도 해보고 그랬었죠. 근데 그 전에 저는 아트쇼를 볼 때마다 한 가지 되게 아쉬웠던 네. 게 이제 실험이고 그렇기 때문에 실험적인 것들을 한다는 면에서는 이제 약간은 그러니까 작가들이 아닌 일반 대중들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에서 하는 것이 장점이 있기도 하지만 최소한 그러니까 리뷰전 정도는 조금 더 접근성이 있는 공간에서 이루어지면 좋지 않을까라는 아쉬움을 기수 때마다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입주 기간 동안 있는 아트쇼는 뭐 당연히 여기서 하는 거지만 다 끝나고 한참 좀 지나서 하는 리뷰전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제 셀마 창고에서 해서 저는 사실 이번 것도 제가 리뷰를 쓰면서 공간 자체가 되게 좋았지만 그 좋은 것이 이제 가지는 장점 플러스 또 말 그대로 리뷰가 되고 그 리뷰전 때는 어느 정도 이제 작가적인 임팩트가 들어가 있는 작품들이 이렇게 딱 결집이 돼서 이제 보여지는데 그런 것들이 결국 오는 사람들은 원래 작가 아닌 사람들 이렇게 갇혀버린다는 느낌을 아무래도 받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는 레지던시 운영 주체에서 고민해줘야 되는 부분이라는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그 부분을 좀 미술관에서 이렇게 좀 저는 사실 늘 생각하는 게 사실은 뭐 이렇게 중견 작가를 여기다 모셔놓고 전시하면 다 알아서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본관 갤러리를 신지 작가 그건 아니고 제가 저도 아트쇼 이게 끝난 말씀하셔가지고 선생님이 단점을 얘기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요? 그런 건 아니지만 말씀하시다가 생각났는데 사실은 전시를 여는 거에 대한 고민을 작가들이 많이 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돈 문제죠. 아까 이상화 작가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 때도 사진 친구 불러서 찍고 디자인 친구들을 다 하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돈은 나왔어요. 근데 돈이 액수가 너무 적어가지고 친구가 아니면 해줄 수 없는 액수인 거예요. 저도 이제 이 도로 제가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 하다가 잘못 잡혀가지고 다른 것도 제가 하고 야 너 디자인 할 줄 알아? 이렇게 돼가지고 약간 얽혀 들어갔는데 그래서 사실 그때 작가들끼리 많이 했던 얘기가 그러니까 예산이 적은 건 모두 알죠. 근데
그러면 그냥 전시를 줄이면 어떨까라는 말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2개 할 거 하나에서 좀 작가들이, 왜냐면 이렇게 작가들이 2부류로 나뉘는데요. 뭐 열심히 해야지 이런 분들도 있지만 반대로 기관이다 보니까 기관인데 왜 이 정도밖에 나에게 안 해줘라는 에티튜드를 가질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작가로서. 그리고 어떻게 보면 반대로 서울시라는 네임을 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사실 뭐 저도 전시를 많이 해본 건 아니지만 정말 나이스하게 전시를 해본 적이 잘 없어요. 뭐든 뭐가 하나 문제가 생기죠. 대부분 돈이고. 근데 그런 걸 좀 벗어날 수 있는 경험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돈이 뭐 항상 예산 얘기로 항상 문제가 되는데, 그리고 뭐 박선 선생님도 항상 부족한 한에서 어떻게든 해주려고 노력하는 걸 작가들도 아니까 막 불만을 제기하는 건 아니지만 이거는 좀 시스템적으로 더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고, 리뷰전에 대한 것도 리뷰전 할 때 그런 말 많이 했어요. 그래서 리뷰전 안 해도 되지 않아? 이런, 그러니까 반대로, 왜냐면 오픈 스튜디오 때 다 보거든요. 사실 오픈 스튜디오 때 사람도 더 많이 와요. 근데 리뷰전이라는 걸 해서 작가들 입장에서는 리뷰전 할 돈을 낫지 않듯이 약간 이런 말을 하거나, 아니면 뭐 오픈 스튜디오에 더 공을 들이면 오픈 스튜디오 오는 마음과 리뷰전 가는 마음이 비슷하더라고요. 관객들이 보고자 하는 것. 근데 오픈 스튜디오에는 작가도 있으니까 플러스 알파니까 오픈 스튜디오에 오고 약간 리뷰전에 그냥 넘기는 형식이 되는 것 같아서,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립미술관에서 열 정도가 아니라면 공간에서 열면 뭐 갑자기 열심히 작업하겠죠. 저희 때도 그 소문이 돌아서 갑자기 신작 드로잉 하다가 안 돼서 그냥 말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면 굳이 할 필요, 그러니까 그런 너무 이렇게 뭔가 정해져 있는 순서이 많다라는 걸 느꼈던 것 같기는 해요. 네. 리뷰전은 순수하게 진짜 프로모션하는 위해서 이제 하는 건데, 일단 의견은 지금 상충되면 저희가 좀 여러 가지로 여러 방면에서 좀 고민을 해서 좀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외부자 시선이 없어요. 그러니까 네. 정현님께서는 이제 후반기 쪽에 지금 네. 있잖아요. 제가 과연 저희 입장에서도 과연 그 퓨어크샵에 참여를 의뢰하면 오실까 하는데 고맙다고 오시더라고요. 저희 되게 고마웠죠. 작년에는 약간 이제 후반기에 저희가 좀 업그레이드된, 앞으로 더 나가야 되는 건 많지만 나가야 될 길은 멀지만, 근데 이제 그래도 좀 업그레이드된 상태에서 오셨고, 그래서 그 중간에 그 전환기를 양쪽을 한 번씩 경험하시면서 좀 참여해 주셨던 반희정 선생님부터 얘기를 좀 듣고 다른 분들 말씀하시는 것 같죠? 아니, 시작할까요? 너무 멀어서요. 저는 그 메일로 받은 거에 이제 구체적인 경험담을 갖다가 자연스럽게 얘기를 해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걸 전제로 해서 좀 생각을 해볼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해왔던 거는 되게 맞는데, 전 일단 첫 번째는 다른 레지던시 창작 스튜디오들하고 아주 큰 차이점은 사실 없어요. 근데 그게 그 나쁜 점이다라고 좀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고요. 그 어떤 차별점을 만들 것인가를 지금 이쪽으로 얘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구체적인 경험담을 갖다 얘기해달라 그래서 한번 떠올려봤죠. 저는 그걸 다 기록을 해두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창작 스튜디오를 검색을 해서 제 블로그에서 쫙 찾아서 봤더니 2000년대 초중반부터 2000년대 거의 후반까지는 제가 주로 고양이랑 창동에 많이 갔더라고요. 언제나. 그 이후에 연락이 거의 안 왔어요. 그리고 그 10년대부터 한 중후반까지는 왜 이렇게 난지가 이렇게 기억이 많이 날까 봤더니 좀 많이 한 게 분명히 아닌데, 외부 전시를, 난지에서 하는 외부 전시 있잖아요. 세마창고라든지 이런 걸 많이 갔고 심사도 했었고, 그리고 2000년대 한 2004년, 2014년도 8기하고 되게 친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게 좀 연대길 같은 말씀드린 것 같아서 짧게 말씀드릴게요. 가창이나 템이나 청주같이 지방의 레지던시가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근데 이걸 쭉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프로그램이 되게 대동소이해요. 근데 보내주신 거에 우리가 좀 다른 거는 1대1로 워크숍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같이 있다고 하시잖아요. 근데 다른 곳에서도 이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약간 다른 차원의, 그러니까 다른 곳에서 약간 좀 달리 시도하는 거, 혹은
뭐 이런 걸 갖다가 경청을 해보고 그저 보완을 하면 좋을 것 같고 실은 어떤 것도 제가 적었으면 저는 한 작년부터인가 내가 비평을 하는 것이 진짜로 작가의 작업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실은 진지하게 회의를 하고 있어요 제가 작년부터. 그래서 이게 인습적으로 묶어서 매칭을 시켜가지고 대화를 나누게 하고 전 이걸 되게 좋아해요 사실. 근데 이게 진짜로 작가의 창작에 아주 큰 도움이 될까? 혹은 안 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 근데 이게 어쨌든 하나 인습이 됐기 때문에 저는 오고 이걸 또 좋아하니까 어디서 만난단 말이야. 그리고 이제 글도 쓰라는데 글도 쓴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진짜로 정말 그 작가들한테 작가의 창작에 단기적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도움이 되는지를 갖다가 한 번씩 물어보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시간이 좀 넉넉히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앞에 그걸로 7시 넘길 줄 전혀 몰랐죠. 그래서 그거는 아마 밥 먹으러 나가서 아마 얘기를 듣기로 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로 도움이 됐다. 실은 꼭 그렇지는 않지만 아무튼 만나서 좋았다. 사실 후자일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전혀 무의미하진 않더라도 요 모든 창작 스튜디오에서 하고 있는 이 작가 매칭 프로그램이 아주 큰 시류가 있는 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걸 조금만 말씀드리면요. 좀 말씀드렸죠. 청주 같은 경우는 강연을 요청해요. 강연. 저는 강연하는 걸 또 되게 좋아해서 맨날 가요. 그러면 그 작가들이나 여기 관계자들이나 실제로 미술 게시류는 잘 모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뭐 2시간짜리 이런 거 아니에요. 한 50분 간단하게 해서 하라 그러면 저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청주사학회는 맨날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관계자들 이거는 뭐 의무적으로 듣는 거 전혀 아니고 여기 작가들도 의무적으로 듣는 거 아니에요. 원하면 듣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대화하는 거 이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정말 여기 오려고 준비된 말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 한 올 초에도 앞으로 비평을 어떻게 할까 아니면 비평을 할까 막 이런 생각을 다 하고 했더니 주변에서 가까이 좀 지낸 사람이 저기 너 여기 어디 매칭하러 가잖아. 근데 그거를 좀 주기적으로 아예 가는 건 어때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거는 예산이 있어야 되는 거지 내가 결정한 문제는 아니다. 예산이 있어야지 집행이 되는 거다.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는데 하나는 어떤 예산 한도 내에서 원고를 주면서 진행하기 때문에 그게 원고료는 그러니까 예산에서 나가잖아요. 근데 그 금처 같은 경우는 원고를 안 받습니다. 좀 그것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냥 만나서 얘기만 나누는 거예요. 미리 포트폴리오 받고. 형태로 나누는 그걸로 사진으로만 찍고 짧게 어땠다라고 제가 이렇게 논평만 짧게 써서 주면 돼요. 그거는 그러니까 내부에서 판단하실 문제인데 이런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거는 지금 이렇게 이런 워크샵 같은 비평 워크샵 같은 경우는 제 입장에서는 비정기적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불러주면 전 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러니까 자발적인 참여자가 만약에 있다면 1년에 한 2번 이상 해도 괜찮을 것 같고 그때 여러 명이 모여도 괜찮을 것 같고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그리고 아까 1대1로 하지 않고 우리 난지 같은 경우 여러 명이서 하자고 말씀하셨는데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할 때 저도 그때는 저는 한석현하고 이병설이랑 매칭해서 했었죠. 다른 분들이 질문을 사실 별로 안 하세요. 실은 안 하신다고. 왜냐면 포커스가 어떤 다른 작가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듣긴 들으시는데 어떤 의견을 갖다 주진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오늘 얘기 참 많이 하죠. 왜냐면 파주에서 그 아트스페이스 휴에서 또 레지던시를 하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한 시간짜리 강연을 해달라고 해서 하는데 강연을 준비할 때 그거용 강연 그 자료가 저는 아예 있어요. 걔가. 근데 그걸 똑같이 이렇게 책밖에도듯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강연하는 게 저한테도 재밌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히려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저기 현장에서 뛰고 있는 평론가한테 질문을 먼저 받아서 나한테 메일로 보내달라 했더니 진짜 보내주셨어요. 한 5분이.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그야말로 대화를 정말 좀 했어요. 물론 제가 좀 상대적으로 말을 많이 했지만 그러면서 1시간 채웠더니 의미가 좀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꼭 그러니까 강연 형식, 일방적으로 말하는 게 꼭 아니라 할지라도 만약에 자발적으로 어떤 의견을 갖다 듣고 싶다라면 그거를 약간 정기적으로 텀을 둬가지고 예산 많이 들 필요 없이 그건 이제 승낙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와서 얘기를 나누고 그러면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만나서 왜냐면 나도 그 아주 새로운 작업들은 봤을 때 문제 포인트를 아예 못 잡아요, 진짜로 못 잡아요, 실은. 그러니까 글 쓰라 그러면 쓸 수 있어요. 약간 받아서 몇 가지 포인트 잡아서 쓸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미적 공감에서 지금 가지 않고 있다는 게 제 소중 고백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작가들이랑 만나서 이런 교류를 하면 좋은데 그게 이렇게 부정기적으로 비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 부를까 말까 이게 공감마다 다 다르잖아요. 자주 불러주긴 해요. 근데 그럴 거면 아예 예산이나 새로운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어떻게 보면 자주 와서 대화형 프로그램을 하거나 아니면 요즘 시류에 대해서 짧게 강연을 하는 거 원하는 사람이 듣고 그걸 하거나 아니면 몇몇 팀
꼭 한 명이 아니더라도 모여서 작업을 해서 이렇게 이거야말로 라운드 테이블이죠. 얘기할 수 있게 하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면 오히려 그 다른 창작 스튜디오에서 하는 것보다 덜 인습적인 프로그램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오기 전에 제가 1시간 동안 메모하면서 왔다니까요, 진짜로. 되게 좋은 제안이고 예. 사실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을 저희가 사실 작년에 새로운 프로그램을 또 개발을 했어요. 근데 네. 그 비평 워크숍이랑 지금 얘기하신 제안은 저거 정말 너무 좋을 것 같고 그거를 한번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지금 막 드는데 일단 비평 워크숍에서 저희가 추구하는 거는 그대로 좀 가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작가가 밖에 나가서 자기들이 활동하게끔 옆에서 이제 서포트하는 거나 이렇게 매개하는 사람들이 전시 쪽이라면 큐레이터, 그리고 뭐 비평 쪽이라면 뭐 비평가, 아까 글로써 예. 매개를 하잖아요. 예. 그런 것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여기서 한번 워크숍을 통해서 실습하니까 해보는 거죠, 같이. 그러니까 그런 취지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말씀하신 그 휴게소 했던 거 저도 이제 가서 봤는데 아, 그때 진짜, 계셨구나. 그때 같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아, 이게 저도 그때 가서 작가들에게 계셨구나.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 아, 하고 먼저 가셨잖아요. 아니, 계셨었나? 작가들의 질문을 미리 받은 다음에 아, 강의를 네. 이제 하는 거. 그러면 본인이 할 얘기도 섞어서 계속 하니까 좋더라고요. 그거랑 또 한 명이 와서 다른 여러 관심 있는 작가들이 모여서 라운드 테이블 하는 것도 그 프로그램을 좀 한번 개발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저는 크지 저 정말로 않아요. 자주 오라면 정말 자주 올 수 있어요. 말씀하세요. 예. 네, 자연스럽게. 아무래도 뭐 만희정 선생님도 참여를 훨씬 많이 하셔가지고 네. 제 생각은 뭐 저는 그 1대1이 아니라 그때 이제 여러 명 저희가 워크숍 할 때 이혜승 작가하고 그다음에 정문경 작가하고 이렇게 뭐 등등 이렇게 참여를 했고, 그게 좋은 점이 이렇게 저는 이제 아까 전에 작가를 실제 만나는 거하고 작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별로 없다고 이야기했는데, 저희도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작가를 작업실에서 만날 때랑 미술관에서 전시됐을 때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오픈 스튜디오뿐만 아니라 저는 작업실에서 이야기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뭔가 모든 재료가 펼쳐져 있는 느낌이고요. 미술관 안에서 전시할 때는 굉장히 정리가 돼서 조금은 인공적인 그런 느낌이 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이혜승 선생님뿐만 아니라 많은 이제 작가분들을 작업실에 만나면 정말 모르는 그냥 뭐 개인적인 것도 그렇고 습관도 그렇고 많이 알게 돼서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기록들을 이제 저도 그때 이제 썼던 글을 한번 다시 읽어보고 저에게도 이제 기록이 된다는 점에서 참 좋은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때 저도 느낀 게, 그러니까 이 구도는 계속 가는데 뭔가 좀 다른 포맷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제가 글을 쓰는 작가는 제가 굉장히 많이 준비를 하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오다 보면 많은 또 다른 작가에 대한 프레젠테이션도 듣고 그래요. 저희가 있을 땐 전소정 작가였거든요. 그래서 미리 저희가 좀 자료를 그냥 뭐 하다못해 PDF 이런 걸 좀 주면 전반적인 좀 입체적인 토론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또 비평가로서 좀 궁금한 것들도 미리 질의를 할 수도 있고, 그러면 작가들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작가들은 제가 볼 때는 개념에서 이렇게 출발하는 게 아니라 작업을 하다 보면 개념이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근데 평론가들은 좀 자기 생각이 있고 포인트를 잡아서 이렇게 좀 시각을 보잖아요. 근데 그런 상호작용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작가랑 이야기하면 평론가라서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또 떠오를 때가 있거든요. 그럼 또 저희도 메모를 하기도 하고, 그런 어떤 상호 피드백이 이 워크숍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그 방향을 좀 살리기 위해서 좀 이렇게 토론이 많이 되도록, 그러니까 내 작가 내가 발표하고 질의하고 끝내야지가 아니라 좀 이렇게 서로 굉장히 편안하게 핑퐁처럼 이렇게 좀 대화가 됐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만희정 선생님도 이제 전업으로 이렇게 평론하시는데, 평론하시는데요. 저희 이제 이런 워크숍을 지금대로 하시고, 그 다음에 만희정 선생님과 같은 제2의 만희정, 제3의 만희정 계속 배출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평론가가 굉장히 위축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 워크숍에서 정말 아까 건강한 작가를 배출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 미술의 건강한 정말 에콜로지는
건강한 작가도 있어야 되지만 평론가도 있어야 되고 컬렉터도 있어야 되고 기획자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그 풀타임으로 뭔가 평론에 몰입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직업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렇게 몰입할 수가 없잖아요. 집중도가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정말 그 평론을 풀타임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것도 저는 작가 지원 못지않게 정말 레지던시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위트니 미술관에는 인디펜던트 스터디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에는 그 유능한 평론가와 꼭 그게 나이 제한인 걸 풀어야 돼요. 정말 그 사람이 그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서울 시립미술관에서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평론가와 그 작가와 기획자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1년 내내 워크숍을 하거든요. 그런 프로그래밍 개발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좀 거기에 지원했었어요. 아예 했었어요. 네네네. 그 연구자 모집을 작가 수를 또 2명을 줄인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총 작가가 한 기수에 17명을 줄고 대신에 2명의 연구자, 독립 큐레이터거나 기회에 소속되지 않은 그 비평가,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평론가 이렇게 지원을 할 수 있고 그런 분들이 들어오는데 사실 그렇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들어오셔서 그분들이 어떤 프로그램들을 갖고서 해야지 좋을지를 계속 고민 중이에요. 전 난지가 좀 좋은 게 또 하나가 저는 위에서 배우는 게 아니라 아래로부터 배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작가들, 뭐 아까 제가 노상호 작가도 신생공간 뭐 전시하는 거 보고 이렇게 지금 세대가 뭘 이렇게 가고 있는지 좀 이렇게 보다 보면 과거와 현재 이렇게 다 좀 연결이 되고 자극 같은 게 현장에서 받는 자극이 뭐 저 같은 좀 이렇게 학교 라는 울타리에 아까 되게 싫어하신다고 하시는데 울타리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자극이 되고 그게 또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가 사실 이런 공부를 하는 이유가 현장하고 다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난지에 오면 생각하지 못했던 뭐 또 요소들을 보기도 하고 작가들 보기도 하고 작가들이 또 매뉴얼을 만들어서 공유하기도 하고 예전에는 그렇진 않았거든요. 제가 그 2012년도에 서울스퀘어의 미디어 파사드 전시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무수히 많은 작가가 전시를 했지만 그 공간이 가지고 있는 난제를 매뉴얼로 만들어서 후배 작가들에게 주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아, 진짜. 네네네. 그래서 이런 공유하는 문화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비평 워크샵은 두 가지, 그러니까 아까 이제 미술 에콜로지 말씀하셨지만 두 가지 성장, 그러니까 둘이 다 같이 성장해야 돼요. 작가도 비평가를 의해서 서포트를 받아야지만 비평가도 이 워크샵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부분에서 인터뷰가 되게 중요하지만 실제로 작가가 나갔을 때 비평가들의 서포트를 받는다는 것이 뭘 의미할까라고 했을 때 작가가 자기 작품에 대해서 갖고 있는 견해에 일치하는 비평을 써주는 것은 서포트가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바깥 사람들, 그러니까 그렇게 인터뷰하지 않고 아까 이제 작업실에 가서 보시는 것과 미술관에서 보는 게 되게 다르다고 말씀하셨는데 대부분의 관람자들은 미술관에서 저는 볼 거거든요. 작업실 환경이나 작가 백그라운드한 환경 없이 보는 사람들의 시선이라는 것에 대해서 작가는 어떻게 대처할 거예요? 늘 그렇게 자기 백그라운드 얘기 다 작업실 환경까지 다 고려해서 작품을 봐달라고 요구할 수 없어요. 그런 면에서 비평가가 서포트해줄 수 있는 것은 그 간극 어딘가쯤에 자리를 하면서 중재해주는 역할이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 난지 워크샵, 비평 워크샵은 어느 한쪽으로 쏠려서는 안 된다라는 이제 고민을 그때부터 계속 했던 것 같아요. 벌써 지금 이제 2년 정도를 그 고민을 제가 놓지 못하면서 그럼 이 워크샵은 어떻게 가면 좋을까라고 했을 때 제가 오면서 생각했던 게 포맷을 많이 안 바꿔도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게 작가들이 많이 이제 그날 이제 PT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작가분들은 PT를 하면서 자기가 작품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팩트라고 생각해요. Truth in my work 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것도 내 해석이고 나의 비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평 워크샵을 작가 PPT와 비평가들의 비평문 발표라고 하지 말고 작가가 쓴 비평과 작가가 아닌 외부 비평가가 쓴 비평이라는 두 가지 방식, 그래서 두 가지 서로 다른 시선으로 접근하는 비평, 이렇게 가서 왜 아까 이제 노상호 작가님이
그 전시 기획을 하면서 기획자의 입장, 롤플레잉 해보는 것이 되게 의미 있었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외부자 시선이라는 것들을 경험해보는, 그래서 내가 보는 대로가 아닌 완전히 다르게 볼 수 있는 시선들을 자유롭게 경험할 수 있는 장으로 비평 워크샵이 나가줘야 되지 않는가. 저희는 사실 그 글의 어떤 그 비평 워크샵이 좀 과정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나오는 글에 저희가 좀 중점을 두고 비평 워크샵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작가가 개입하는 방식을 좀 소극적으로 뭔가 팩트 체크하는 정도, 그리고 사람들 다인데서 글 쓰는 사람이 더 부담을 가지고 발표를 하기 때문에 그 글이 좀 더 완성도가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얘기 세 분의 어떤 귀한 얘기 들어보니 지금 형식을 좀 뭐 일단 그 쉬운 방법이기도 하고 하니 그 방법부터 시작을 해서 좀 더 다른 프로그램까지 개진할 수 있도록 개발하고 고민하고 개발하고. 저는 좋은 레지던시는 너무 많은 룰과 너무 많은 규제와 평가를 없애는 게 좋은 레지던시. 예, 그래서 워크숍이, 그래서 그 비평 워크숍 같은 경우도요, 저는 어떤 면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아까 새로운 프로그램 얘기하셨는데, 작년에 시작한 게 이제 작가 글쓰기인데, 그것도 이제 작품에 대한 글쓰기였거든요. 실은 이제 그 비평 워크숍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것도 이제 작품 PT라는 것도 하나의 비평적 관점을 PT한다라는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시고, 또 다른 비평적 관점들하고 이렇게 다 이렇게 한번 브레인스토밍 하듯이, 아, 내 작품이 이렇게 다양한 관점으로 보여질 수 있고 비평될 수 있다는, 그게 가장 재미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중에서 사실은 1대1로 매칭된 비평가의 비평적 관점이 제일 재밌는 비평적 관점이 아닐 때 되게 많아요. 제가 해도 제가 맡았던 작가에 대해서 제가 제일 좋은 비평적 관점이 아니구나라고 느꼈던 적이 종종 있었거든요. 비평 워크숍을 하면서. 그리고 그러면서 되게 반성하고요. 그래서 다른 분이 말씀하신 거 비평에 쓰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이 오히려 서로 성장하는 데 더 도움이 되는 방식이 아닐까. 일단 그 비평 워크샵 이제 2차 할 때 원고 없이, 그 아니면 뭐 질문을 받아가지고 한다거나 그런 좀 그걸 접목해가지고 한다면, 그 말씀하신 대로 좀 뭔가 룰이 좀 덜한 상태에서, 좀 열린 상태에서 많은 얘기들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네, 저희가 룰을 최소화시키면서 하려고 굉장히 많이 애를 쓰고 있는데, 또 돌이켜보면은 되게 많은 룰을 또 다른 방식으로 만들어 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들어보면은 사실 다른 또 저도 레지던시 여기저기를 다녀봤지만, 다른 레지던시들은 이렇게 매니저나 이런 분들이 계속 달리면서 그 공간에서 끝났을 때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가서 제가 그냥 방문자가 돼버리지 거기에 가족이 된 느낌이 없기 때문에, 다른 데 가도 저희 기습끼리만 모여서 막 이게 있는데, 항상 어디를 가나 저희를 정말 너무 푸근하게 받아주시고, 그리고 고정적으로 이 공간을 지켜주면서 이게 성장되는 게 결국에 저는 사실 박선영 큐레이터님이 하신 역할이 되게 크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거를 그전 기수가 그냥 딱 없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 그거를 뭔가 어떤 공간에 자꾸 저희를 초대하거나 어떤 프로그램을 저희를 계속 연결시키는 것도 끈끈함을 만들면서 작가끼리 이렇게 편을 나누는 게 아니라 공감성을 만드는 게 저는 사실은 가장 감사하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해외는 사실 한 명이 그 공간을 계속 운영하면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될 때까지 공간과 같이 성장하는 게 있는데, 한국은 너무 이게 갈리니까 아카이빙이 안 돼요. 이거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국제교류 저희 하다 보면 한국 분은 2, 3년마다 바뀌어요. 근데 외국 분은 정말 30년, 40년 하다 보니까 사실 잘 몰랐던 분도 3, 40년 일하면 전문가 되고. 또 마지막으로 좀 하겠죠. 레지던시 문화라는 게 그 저희 8기 기수들 할 때 그런 얘기들 많이 했거든요. 레지던시 하는데 레지던시라는 게 문화가 있나? 그냥 지나가는 거 아닌가? 예를 들면 난지에 왔는데 1년 후에 나가면 이렇게 되더라. 그러니까 뭘 먹고 자라서 이렇게 하면 어떤 가치관이 생기잖아요. 그런 어떤 가치관을 갖고 이렇게 나가게 되지 않을까. 그건 여기 안에 있는 사람들이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만들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8기 기수가. 그게 하다 보니까 뭐 저 친근하기도 하고 뭐 약간 다툼도 있기도 하고 그러면서 아까 뭐 지도도 만들자, 책도 우리가 그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끼리 뭘 해보자 뭐 이런 걸 했었거든요. 항상 드는 생각이 난지에 이렇게 문화가 꽃피어서 이렇게 작은 것이 아주 작은 것일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대단한 게 아니라 작은 것들이 만들어져서 이게 무슨 그냥 뭐 그 여기 와야만 미술계에 뭐 자리 잡고 이러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에 이렇게 아름다운 그 미술 문화를 이렇게 퍼뜨려 나가는 그런 그 문화에 이렇게 저기가 됐을 것 같아요. 역시 마지막에 정치인처럼.